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본격화죠. 집중 진단합니다. 그 허가 과정에서 지금 그 평소보다 그 상당히 신속한 기간 내에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하는 심사를 하는 사전 심사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 처의 가장 전문가들로 전담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 심사팀을 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검사 기간은 심사 기간은 짧았지만 평소에 한 번에 그쳤던 자문을 세 번의 삼중 자문 체계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국민들께서는 믿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되겠네요. 예. 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고열과 구토증, 경련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갖다 부여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설명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오늘 26일이죠.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여야 늘 뭐 공방을 합니다만 지금 대상자들 중에 접종 동의율이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거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뭐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장 수장님 우선요. 국민들 동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94% 내외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26일부터 첫 접종을 맞게 되는데 뭐 전국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병원 환자, 의료진, 요양보호자 등이 대상자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접종 백신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백신을 맞아야 그래도 코로나 예방이 되고 우리가 집단 면역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뭐 10명 중에 7명 이상 또 90몇 %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뭐 야권에서는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첫 접종자로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네네. 맞겠다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한테 먼저 순서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보건, 건강, 이 방역만큼은 이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정치적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사도 보면 대부분이 좀 부작용이 걱정되기는 한다라는 네. 비율과 또 맞겠다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 대란 때도 많이 봤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강제로 못 쓰겠다 이런 게 있었지만 강제로는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 혼자가 만약에 안 맞고 어디 방송국 갔다가 뭐 문제가 되면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굳이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서의 국가 원수들이 먼저 맞았던 것도요. 국민들이 좀 안 맞겠다는 지지율이 많고
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효능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네. 배 대표님,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잘하고 있다가 58%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위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기 네. 국면일 때는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체적인 또 국민의 반응이기도 하고 네.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된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좀 낮아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7,900만 명 정도의 분량을 확보했다. 네. 공급 시기는 좀 조절될 수 있겠지만 이런 양적인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해소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냐 또 화이자냐 모더나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힘이 실린 그 조사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걱정된다가 10명 중에 7명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몰려 있는 것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냐, 네. 화이자냐, 모더냐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은 제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화이자를 접종받을 수 있다 없다 또는 모더나냐 또는 얀센이냐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통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확진자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작년 말로 우리 되돌아가 보자고요. 정부에서는요, 백신 확보 예산 처음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지적을 했어요. 아니, 백신 확보 어떻게 할 거냐? 왜 예산에 우리 편성 안 했냐? 그런 지적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 빨리 백신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야 정부가 백신 확보에 부랴부랴 나섰거든요. 네. 이런 부분만큼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현 부위원장님, 네. 방금 야권에서 지적한 게 처음에 이제 시기의 문제, 네, 도입 네.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제 지금은 이 불신 가지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일정 부분 좀 맞는 말이기도 하죠. 특히 지금 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이게 당시에 사실은 백신이 어느 누구도 어떤 백신은 예를 들어서 효능이 몇 프로다. 아니면은 뭐 변이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이게 증명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검증이 된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추세를 좀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시 아마 방역이 그래도 좀 뭐 100명, 200명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어서 있던 네. 거라서 뭐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도 저는 영향을 미쳤지만 네. 그래도 저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그래도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 접종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금 네. 관련해서 이것도 정치적 공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선 제가 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또 정치적 당 내에서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대선 주자들 간에는 특히 이게 어떤 의미냐.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보편적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것을 반영한 것이냐. 당내에서는 우선 어떤 해석을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대선의 논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계속 또 야권에서는 선거용 아니냐 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거를 앞두고서 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야당에서도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도 왜냐하면 이 뭐 코로나에 대응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다. 오히려 야당에서도 손실 보상해줘야 된다. 아마 손실 보상되면은 지금 예상 규모의 10배도 더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고 저는 근데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항상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1차 때는 보편을 그랬죠. 했다가 선별했다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반드시 배치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안 다니는 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배제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 등록 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할 필요가 있다. 네. 최소한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고 그다음에 네. 좀 피해가 많은 업종이라든지 실제로 뭐 영업을 못한 분이라든지 국가에서 하지 말아라고 한 데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장 수사님은 어떻게 지금 전국민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대통령 말씀 부적절하죠. 네. 왜냐면은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까라고 논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5차 위로금을 주겠다. 6차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요.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도 문제고 네.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야당의 지적도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이 있어서 문제다. 그런 그것도 얘기인가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네. 앞두고 아 그래 나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의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지적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 배 대표님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 전반의 여론을 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 이제 전 국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만큼 또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또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국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화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 때도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면서도 발언의 말미에는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전 국민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은 좀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 화법의 특성도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달았더니 대통령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나라 빚이 계속 무한정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국민의 기대감을 높여놓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예를 들면 1년 후에 나갈 사장이 우리 회사에 좀 뭐 빚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빚을 더 내가지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위로금을 주고 1년 후에는 회사를 나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책임감 있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뭐 개인 돈으로 줘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저급한 정치 비난 같고요. 사실은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되는 이제 어찌 보면 부양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재정 당국이 사실 우리나라 어찌 재정 당국은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이게 네.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영수 민정수석 거취가 논란입니다. 왜일까요?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신 수석님 민정수석으로 계실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 인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만 등장을 시켜서 무슨 조구 라인이다, 뭐 또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간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2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들이 너무나 빈발하고 있으니까 임명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핵심 측근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 이 문제는 여권인 현 부위원장께 먼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통령의 참모비서는 대통령의 걱정거리를 덜면서 국정 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참모의 거치, 또 사회적 논란, 정치적 논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주말 사이에 여러분한테 물어봤고요. 네. 뭐 지금 신현수석하고도 같이 일해본 적도 있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서 참모라의 역할하는 거는 대통령의 어쨌든 결정을 어떤 식으로 보필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특수한 관계는 있죠. 예전에도 아마 민정수석이 몇 개월 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원 출신이.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왔고 예전에 네. 청와대 같이 일을 했었고 2012년, 2017년에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붙잡고 싶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뭐 지금 차장, 부장, 중간 검사, 중간 간부들의 인사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더 큰 이슈는 오히려 공수처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차기 검찰총장 임명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좀 신현수석이 검찰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역할을 해주길 바랐을 것 같은데. 내일 어쨌든 그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는 건 아닙니까?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붙잡고 싶겠지만 네. 지금 아마 신현수 수석의 보통 이 스타일이 보면은 좀 원칙주의자예요. 본인의 네. 스타일도 강한 편이고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일을 해보면 본인이 딱 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또 참모가 대통령이 말리는데도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접는다. 네. 저는 뭐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은 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장 수장님은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 패싱 문제만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냥 검찰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권력기관 핵심인 검찰과 청와대, 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하여튼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결국에 본질은 생각이 검찰 듭니다.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결국에는 검찰 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좀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라는 판단까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제 공수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력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순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자리에 유임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나를 패싱을 하고 인사가 진행됐다. 네. 이런 참 문제뿐만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장악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현수 수석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배 대표님, 네. 그 야권에서는 이른바 이제 레임덕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레임덕이라는 게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든가 또 대통령의 영이 공직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든가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권력 내부의 불협화음 등등이 있는데 지금이 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네. 그렇게 보이냐면은 레임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지지층의 절반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이 50% 미만일 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보층으로부터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50%가 넘습니다. 또 네. 하나는 이 국정의 이 장악력 자체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부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건 신현수 민정수석의 논란이지 정부 부처가 이 무기력해진, 무능력해진 그런 상태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레임덕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우려할 수가 있느냐면 이게 추윤 갈등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름대로 박윤 갈등도 아니고 신박 갈등되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신수석이 돌아와서 또 절충이 되도록 또 네. 소통이 되도록 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왜? 네. 개인 평판으로 봤을 때 신수석의 경우에도 계속 본인의 의사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지금은 당장 긍정적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 인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너무 고집스럽다 이런 평가를 네.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이것 자체가 신박의 갈등이 계속 길어진다면 또 중도층도 이탈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좀 하락해서 안정되던 추세인데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 상당히 또 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네. 돌아와서 일하게끔 소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 여권, 특히 청와대에서 좀 더 명쾌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랬던 거냐. 일부 언론에서는 물론 청와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선후 관계를 좀 입장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인사 발표를 했겠죠. 네. 장관이 뭐 대통령이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 발표를 한다. 더구나 이번에 인사 대상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검사장급 4명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재가를 안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뭐 불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또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해서 했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제가 아는데 그럴 네.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신현수 수석의 생각 뜻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는 뭐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 뭐 레임덕 이런 게 보면요, 내부의 어떤 폭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부정부패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은 물러나겠다는 거고 대통령 좀 붙잡고 싶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근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에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뭐 임명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뭐 레임덕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 좀 짚어볼 텐데요. 재보궐선거가 50일 채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MBN 우리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이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배 대표님, 네. 이 흐름이 4월 7일까지 이어질까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배 소장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는 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지표인데 여당 내에서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대세 변화가 크게 없다. 두 번째 이제 보수 야권 단일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중도입니다. 네. 중도층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세와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그대로 4월 7일 본 선거일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근데 그 지지율 보면 연령대별로요. 40, 50대는 박영선 예비후보, 20, 30대는 안철수 예비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젊은 층이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 배 대표님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금 정확하게 제가 좀 보정을 해드립니다. 아, 네. 20대와 60대 이상은 보수 야권 단일화 후보 쪽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20대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이번 서울 선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세, 오, 지, 서. 세대는 50대입니다. 네. 50대가 보수와 진보가 교차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 서쪽이 경합을 벌이냐. 이미 서울의 동쪽 부분은 상당히 판세가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서쪽이 어떤 지역이냐.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또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등입니다. 네. 여기가 왜 그러냐. 여기는 구로구는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기도 했는데 양천구는 또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네. 강서구의 마곡나루 또 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부동산과 코로나가 교차되는 가장 집중되는 지역이 서쪽이기 때문에 연령대보다 더 중요한 지역은 서울의 서남권으로 보입니다. 네. 장 소장님, 국민의힘은 두 번 토론회 열고 이제 치열한 서로 공박을 펼쳤는데 근데 흥행이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시간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1등을 다투고 있는 후보들인데 네. 그 후보가 23일 날 이제 양자 토론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뒤처져 있는 후보랑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TV 토론이 아니라 유튜브로 중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좀 흥행해서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야 이제 오세훈 나경원 후보 하고요. 국민의힘 네. 후보랑 이제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 승자랑 하게 되면은 네. 관심도는 야권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배 대표님, 그 네.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요, 그 중도층을 호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전선을 펴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엇박자 아닌가요? 보수 야권 후보들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사이의 단일화 토론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네. 잡아야 된다? 보수층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토론의 내용을 보면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그렇고 주로 아이들, 육아, 그리고 오세훈 후보 또는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금, 이건 네. 중도층에 대한 상당한 배려 또는 젊은 층에 대한 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양쪽에 상당히 좀 방향은 다른 편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보수 결집,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또 중도층 외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 부위원장님, 네. 그 민주당은 어떤가요? 지금 박영선 예비후보, 우상호 예비후보 토론도 펼쳐지고 그러는데 기대한 만큼 좀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별로 그렇지 못하.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쩌면 좀 이게 팽팽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상호 후보가 최근에는 아마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좀 어찌 보면 약간 검증한다고 하고 있지만 원래 두 분이 사이가 워낙 좋습니다. 네. 원래 누나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친한 사이라서.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많이 좀 치열하게 붙어야 되거든요. 네. 토론에 아마 더 할 텐데. 서로 뭐 봐주는 겁니까? 왜 치열하게 붙진 않죠? 아마 저는 우상호 후보의 약간 그 인간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하거나 그렇진 분이 아니에요. 원래 네. 조용하시고 이런 분이어서 평소에 스타일이 아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마 반대 상황이 됐으면 네.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상호 후보가 앞섰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는데 네. 개인적인 아마 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네. 영향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배 대표님, 네. 재보선 끝나면 이제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여야 잠룡들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분주한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지사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 언제까지 끝까지 갑니까? 보궐선거까지는 가겠죠. 네. 근데 보궐선거 이후에는 또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경선이 빠르면 6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일정대로라면. 네. 그래서 9월이면은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 경선 연기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경선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이제 당대표가 그때는 아닐 겁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네. 또 정세균 총리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세균 대선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과연 이낙연 후보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대선 구도의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대구 경북에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어떤 대선 조직의 출범 아니냐. 또 한편에서 그런 해석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를 이제 기본소득을 갖고 가고 싶을 것이고 네. 또 대구 경북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요. 안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가 TK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게 나온다 하면 어떤 지역 통합 뭐 이런 그렇죠. 의미 부여도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기존까지의 민주당 기본 구도는 호남의 지지를 받고 PK, 부산 네. 경남의 지지를 받아 한 40%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구도였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아서 가겠다 이런 구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어찌 보면 항상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네. 뭐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주자들 언제쯤 부각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총장의 어떠한 거취가 결정돼야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뭐 분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드러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도래할 것 같은데요. 네. 7월 24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 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개가 거쳐야 네.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요. 네. 지금 야권이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게 왜 야권 후보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어떤 무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냐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뭐 서울시장 후보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쪽에 있는 대권 후보든 네. 지속적으로 좀 폄하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라든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인데 네.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대표도 좀 입당을 시키고 네. 대선 후보군들이 공개적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공간과 플랫폼을 열어줬으면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나왔을 텐데 지금 대선 후보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활동 공간이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좀 유의해서 상황과 좀 그러한 플랫폼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현 위원장님, 네. 검찰 사찰 여풍 뒤에 정치 이야기 안 꺼낸다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네. 이사장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또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슬슬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인데요. 물론 아마 정치는 본인이 원래 뭐 안 할 수 없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선 후보를 뛰어들긴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정치랑 조금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당장 뭐 뛰어들어서 뭘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본인이 뭐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배 대표님, 네. 뭐 어쨌든 여권이든 어디든 간에 제3후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세균 총리, 뭐 네. 이광재 의원, 김병수 지사, 김두관 의원, 최근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까지 나왔는데 앞서 이제 변화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도가 흔들려야 되겠죠.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제3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또 김두관, 김경수 이 정도가 이제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지금 대선 구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요동칠 때나 가능한 일일 것이고요.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런 대선에 뛰어드느냐,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많은 부분에서 지지 기반이 이낙연 대표와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변화가 정세균 총리에게는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왜 호남 대망론이라는 것이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그리고 호남 대표 후보 또 제3후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3후보의 경쟁력이 뭐 금방 생겨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히려 차차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세 명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계 학폭 논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선수들은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선발 때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전면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서약서를 진구하고 그 서약서에 허위가 발견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선수들을 뭐 징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과거까지 소급해서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규정이 신설되는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이가영 선수들은 징계는 힘들겠다는 게 한 명의 입장입니다. 이미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았고요. 협회로부터도 대표 선수 자격 박탈, 지도자의 길도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잖아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뭐 일이 어때라도 할 말은 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사과해야죠. 사과는 뭐 100번이고. 장선철 소장님, 네. 쌍둥이가 올린 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폭로 시작된 이후에 이 배구계 학폭 논란이 사제지간으로 다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이에요. 2009년도에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철우 선수가
코치였던 이상열 코치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네. 하면서 얼굴에 피멍이 든 채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상열 코치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았고요. 박철우 선수는 이제 고소를 취하했는데 네. 이제 이 쌍둥이 자매의 이러한 논란 때문에 박철우 선수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이상열 코치는 감독은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네. 박철우 선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나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상처가 깊었다는 얘기죠. 상처는요, 주는 사람은 상처인지 몰라요. 네. 받은 사람만 상처가 얼마나 깊고 힘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박철우 선수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위원장님, 네. 대통령도 나서서 근절하라는 얘기를 네, 했고 오래전에도 또 그 점을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금 프로 배구에 이어서 프로 야구에서도 지금 학폭 논란이 네, 네.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바뀌진 않습니까? 이게 저도 사실 지역에서 뭐 학교 폭력 위원장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도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런 걸 맡고 있어서 이게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제기하는데 어찌 보면 과거의 일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성적으로 다 용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네. 용납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이 아니 뭐 우리 애가 잘만 된다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과거의 지사로 묻어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찌 보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뭐 소원소리 안 했겠습니까?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에 올리고 공감되는 건데 저는 이런 기회에 이거를 단순히 과거 일로 묻을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밝히도록 해서 오히려 저는 체육회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 일이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피해 있는 사람들 다 우리한테 얘기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사실은 프로구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곤란한 입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프로축구 다 프로 선수를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한체육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네. 옳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배 대표님. 네. 대한체육회나 이런 관계 기관에서 좀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건전 네. 의지를 가져야 될 텐데, 근데 가해 선수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게 또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일종의 용두삼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를 감싼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실제로 이게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듯 하다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30대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훈육이 안 되느냐? 훈육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폭행, 그다음에 욕설, 네. 괴롭힘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공정성과 폭행성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동안 왜냐하면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정작 물어보면 시시해요. 네. 이게 또 숨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제3자 조사나 또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분석과 조사 자체를 대한체육회가 아닌 공정한 제3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뭐 체육회에서는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참 문제 같습니다. 기준을 뭘로 할지 또 모든 선수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낙인 찍을 소지도 있거든요. 이것은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 안에 따뜻한 봄바람이 한껏 일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